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전달해드리는 장외주식 투자설명서 정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외에 우리가 돈을 벌 만한 곳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데요. 장외주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자,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무엇인지 또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또 멋지게 꾸며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온투자자문 김혜동 대표, 장영찬 과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장외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네네. 매력 있는 투자처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네네. 오늘은 우선 가장 최근 들어 계속 말씀드린 혜태제가가 첫날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투자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부터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혜태제가 우리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과연 이 기업의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찬 과장님, 네. 오늘 좀 인상이 환해 보이시는데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 아까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회사가 이제 네, 어쨌든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좀 벌었던 것이 아무래도 좀 기분. 그러니까 뭐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요즘 같아서 정보가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신다면 또 그만큼 투자를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외주식 투자설명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혜태 제거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장 초반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네, 자, 오늘 맞습니다.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잠깐 업된 것 같습니다. 혜태제가는 흐름상 보셨겠지만 기관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 전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어떤 장외시장, 공모주 시장이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상장한 혜태제가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25% 상승한 18,950원에 시작을 하더니 오전장의 상한가인 24,600원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끝까지 계속 그 상한가가 유지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보통 보면 장외시장에서 그 불안한 분위기 때문에 혜태제가의 호가가 한 15,500원 정도, 공모가 대비해서 몇백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그걸 왜 못 잡았나 이런 후회가 지금 되기도 합니다. 네. 네, 혜태제과라고 하면 허니버터칩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지만요. 또 홈런볼, OS, 브라보콘 등 다양한 제품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기업입니다. 상장일 첫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지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이번에 우리가 또 짚어볼 기업은 네. 어떤 기업인가요? 네. 혜태제가에 이어서 이제 관심 갖고 보는 종목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대관령에 저희가 스키장하고 리조트로 많이 알고 있는 그 회사인데요. 용평 리조트는 1973년 리조트 사업을 시작으로부터 스키장이나 호텔이나 콘도나 워터파크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현재는 복합 리조트 업체로 어떤 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의 실적을 보면 작년에 1,7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리조트 관리 부분에서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한 763억 원 정도는 어떤 토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부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토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부분에서는 이익률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 하면 또 리조트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토지를 개발하는 토지 네. 개발 사업까지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분양 매출 부분은 좀 어떤가요? 우선 지난 한 5년 동안 분양 매출을 보면 2012년하고 15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다수의 콘도가 좀 이게 개발되고 분양되면서 어떤 매출이 골고루 좀 증가했던 것 같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매출이 조금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버치힐 테라스하고 올림픽 빌리지 분양을 시작하면서 725억 정도의 신규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버치힐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한 86% 정도 했고요. 올림픽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사용되고 향후에 이제 민간 아파트로 전환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양률이 한 96% 정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우 실적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이곳에 형성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또 수혜주로 우리가 네네. 구분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은 네. 어떤가요? 우선 용평 리조트의 공모가를 보면 한 8,100원에서 한 9,200원 정도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한 4,100억에서 한 4,600억 정도 봅니다. 근데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뭐 PBR하고 PER을 좀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PER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했을 때는 한 2,500억 정도 나오고 PBR 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8,600억 정도 나오는데 두 개를 합친 평균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용평 리조트의 어떤 기업 가치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PBR 방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PBR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낸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투자들 사이에 어떤 호불호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수익 가치를 보는 PER 방식을 적용을 하는데 용평 리조트 자체가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PBR을 적용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좀 이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은 전체적인 지분 구성을 좀 한번 보고요. 지분 보면 요번에 신규 상장하면서 좀 첫날 나올 수 있는 물량 어떤 구주는 한 2.4% 정도고요.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 중에서도 보면 또 이제 그 통일교 재단이 어떤 일대 주주로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평 리조트의 어떤 기관 수요 예측은 5월 10일하고 11일 양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공모 청약은 5월 17일하고 18일 있고요. 청약은 대우증권, 대신증권, 하나투자증권, HMC증권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상장 예정일은 5월 27일입니다. 네, 용평 리조트 5월 27일에 상장 예정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청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구 종목 중에서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우선 딤체로 유명한 그 대우 위니아입니다. 근데 네네. 딤체하면 네. 위니아 만도라고 우리가 흔히 네네.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름이 위니아 만도 위니아 이런 형태로 좀 쓰기는 했는데 99년도에는 위니아 만도로 설립이 됐고요. 2014년도에 대우그룹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대우 위니아로 변경됐습니다. 김치냉장고 시장을 최초로 개설을 했고 20년 동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위니아 하면 우리가 또 김치 냉장고 선두주자로 잘 알고 네. 있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네, 이제 네. 매출 구조나 이런 부분은 어떤지 또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네네. 우선 매출은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4,345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64억, 순이익은 120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2014년도 매출을 보면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거는 대우그룹 쪽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는 노조들의 어떤 파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적자로 반영된 것 같고요. 인수 작업이 완료된 2015년대 실적을 보면 실적이 다시 회복되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것 같습니다. 대우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시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바탕으로 밥솥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꼭 10% 따겠다라는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해 말에 어떤 프리미엄 밥솥인 딤체쿡을 출시했는데요. 한 58일 만에 한 1만여 대가 팔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또 발효가 잘 되는 온도일 텐데 또 네네. 밥도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좀 사업적으로 봤을 때 연계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사를 볼 때 네. 주의해야 되는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혜태제가 봤을 때 허니버터칩이라는 강력한 어떤 이런 제품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처럼 그 위니아가 갖고 있는 김치냉장고인 딤체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딤체 판매 부진이 일어난다면 회사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될다라는 부분들이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 어떤 밥솥 시장에 진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무구조상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데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308%나 됩니다. 그리고 대우그룹 자체가 재무구조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물론 상장을 통해 가지고 유입되는 자금을 부채 상환용으로 쓴다 그러면 재무적인 불안 요소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이 308%로 꽤나 높은 편인데 앞서 우리가 해태제과도 역시나 네. 부채 비율이 높았지만 네. 상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강력한 선두주자이니만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또 해당 부분 잘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과장님 어떤 기업에 대한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저도 오늘 청구 종목을 또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파맵신입니다. 파맵신은 항체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대표이사가 항체치료제 전문 분야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체치료 후보 물질인 타니비루맵을 의약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8년 파맵신을 설립을 했고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미국 투자자문사인 오비메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어떤 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니비루맵 의약품은 현재 호주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니비루맵을 발견을 해서 이걸 네. 의약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타니비루맵이 도대체 어떤 물질이기에 네. 이 회사를 세울 정도였는지 들어봐야겠어요. 예. 일단 타니비루맵은 암세포들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고요. 타니비루맵을 이용을 하면은 각종 전이성 암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을 치료하는 물질은 기존에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물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기존에 이제 존재하던 약이 이름이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이제 아바스틴이라고 좀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타니비루맵 의약품은 아바스틴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은 치료 효과는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스틴의 매출이 지금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약 7조 원 정도고요.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암세포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혈관을 생성하고 있는 물질을 내뿜어야 되는데 그 네. 혈관이 생성되는 물질을 억제하는 네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임상이라는 게 도중에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물론 바이오 기업이 임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임상을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파맵신에 투자한 이제 주주들을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임상에 대한 믿음이 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미국 투자 자문사인 오비메드가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 오비메드는 지난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하면서 좀 유명해진 업체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노바티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이유는 이제 제약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글로벌 제약사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제약사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어떤 물질이고 어떤 시장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임상을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호주에서 진행하면 다른 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호주 임상을 통과하면은 영미권 시장 진입이 수월한데요. 호주 임상을 통해서 미국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임상을 하면은 호주 정부로부터 임상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재무적으로 파맵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컨대 호주를 넘어서 미국까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가격적인 매력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파맵신은 현재 청구 단계에 있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구 단계에 있는 기업인데 청구가 밴드가 24,800원에서 27,200원 사이이고 이 상당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대충 환산해 보면 1,700억 원이 이제 산출됩니다. 아바스틴을 대체할 만한 어떤 타니비루맵이고 이러한 타니비루맵의 가치가 1,700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좀 저렴한 어떤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암과 관련된 새로운 물질입니다. 타니비루맵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 파맵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 일정 짚어보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과장님, 오늘은 또 어떤 회사의 그런 포맷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일단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A사에서는 최근 이제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140주를 담보로 한 대출 펀딩건이 진행됐었습니다. 총 1억 원을 모집을 했었고요. 33명이 대출 펀딩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2%였으며 이제 대출 펀딩에 대한 투자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1억 원을 모집해서 연 12%의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자, 이 회사의 이 펀딩 건이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일단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자의 신용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떤 그런 상품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담보 평가액 대비 펀딩 모집액이 낮았던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담보물 존재 여부와 함께 안정성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신용 등급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도 네. 좀 관심을 받았다라는 점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은 옐로우 모바일의 자회사로 이제 이미 익히 알려져 있고요. 이건 이제 모바일 광고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모바일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어떤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또한 꾸준히 상승해서 지난 3년간 모바일 광고 시장이 100% 넘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광고 시장 자체가 모바일 그리고 또 뭐 오프라인 위주로 형성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대출형 플랫폼 말고 증권형 플랫폼은 어떤 것 준비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B사에서는 최근 스핀즈 이노베이션이라는 장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어떤 펀딩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을 모집을 했었고요. 발행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천 주를 모집을 했었던 거고요.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는 최소 25주에서 최대 100주까지 투자가 가능했었고요. 총 65명이 이 펀딩에 참여를 했고 모집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이를 살짝 초과한 1억 2천여만 원에 이제 펀딩이 마감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핀즈 이노베이션이란 회사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핀즈 이노베이션은 음식물 처리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기존 처리기의 문제점이었던 악취 문제를 좀 해결을 했고요. 필터 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 투자 유치도 받은 이력이 있고요. 올해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9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좀 스핀즈 이노베이션의 어떤 약진이 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물 처리기 하면 또 우리가 다른 계절보다 여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2시간이나 넘게 걸렸던 시간을 상당히 2시간으로 단축시켰다는 점이 참 매력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장외 주식 그리고 우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청해보도록 할까요? 네. 공모주 쪽에서 좋은 종목만 꼭 어떤 소개해서 오늘 같은 날만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같기만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혜태 제가가 참 좋은 모습 보여서 저희도 즐거운데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 많이 발굴해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오늘은 드디어 2종목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크라우드 네네. 펀딩에서 네네. 어떠셨나요?
일단 만족스럽고요. 네. 우선은 근데 지금 청구 기업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5월에도 되게 많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와 함께 같이 이제 좀 탐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외 주식 혼자 대비하신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장외 주식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